안녕하세요 여러분. KBC 한국드론센터 코다 한국드론진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오석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실제 여기 이제 풀이하는 과정들은 실제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또 앞으로도 나올 이제 가능성들이 많은 문제들이니까 또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시 기체가 이제 우리가 기체에 시동을 걸었어요. 운영을 하려고 이제 심하게 진동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는 비행시가 아니라 이제 시동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우리가 걸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동 처음에 걸 때 일단은 배터리에 전원 넣고 전원 올리고, 그 다음에 항상 먼저 전원을 넣으라 그랬죠? 조종기가 이 기체를 강력하게 컨트롤하는 아이기 때문에 조종기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미리 올려놓되 항상 조종기 먼저 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기체 온을 시킨다. 이렇게. 또 기체 운영이 다 끝나면 기체 먼저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종기 오프 시킨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기 시험을 가셨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종기 먼저 온을 안 하고 기체 올려놓고 바로 기체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온을 시키게 되면은 그 감독관님들이 아주 그냥 깜짝 놀라면서 잠깐만요 이러면서 집에 가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배워오시라고. 왜냐하면 기체 운영에 있어서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종기 온 시키고 기체도 이제 온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아이에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형식이, 조종기의 형식이, 드론이 이 가운데 45도로 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모아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페어링이 돼서 기체가 날개가 돌기 시작해요. 날개가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기체가 만약에 심하게 이렇게 흔들린다 이랬을 때는 날개가,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 로터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체가 흔들린다, 이거는 분명히 날개 부분에 이상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배터리가 과충전되었다. 수신기와 송신기가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지 않다. 올바르게 접속이 안 되면은 일단은 이 페어링 자체도 안 되겠죠. 시동도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GPS 신호를 수신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블레이드에 진동이 있을 때는 블레이드 로터에 파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콥터 드론의 조종 방법으로 가장 위험한 조작법은 무엇인가? 요잉을 반복하는 조작. 여러분들 이 요잉이라는 게, 요잉은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수 방향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롤링이라든지 요잉이라든지 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요잉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딱 알아두시면 대부분 다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잉은 러더구나. 러더 기수 방향을 설정이 아니라 바꿔주는, 변화시켜주는 그런 동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한 동작은 요잉을 반복한다. 이거는 물론 필요 없는 거지만 많이 위험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을 일단 패스하고, 두 번째 보니까 수직으로 상승하는 조작. 수직 상승. 그러니까 스로틀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급강하는 조작, 후퇴하는 조작. 어떤 기체든 우리가
특히 드론도 마찬가지고 뭐 고정익이든 뭐 비행체 모든 게 마찬가지로 급 강화, 급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일단 사고하고 연결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급 강화, 뭐 급 착륙 이런 부분은 급 이륙 뭐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드론 이제 실기 뭐 1종이라든지 2종 이 실기 시험이 있다 했는데 1, 2종은 실제 시험에서도 비행 자체 속도가 절대 빠르면 안 돼요. 항상 천천히. 오히려 빠른 거는 이렇게 조정하기가 더 뭐 그냥 내 의도대로 내 코스대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근데 시험은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코스를 운영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 감독관이라든지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 정해진 코스에서 정확하게 천천히 이 비행을 잘 하나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천천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행은 항상 천천히 비행을 한다.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천천히 한다. 급강하, 급상승 막 이런 부분들은 절대 올바른 비행하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아주 먼 상황이 되겠죠.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펠러 아까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를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단면이 에어포일 형태인 회전 날개의 원리로 추력을 발생한다. 자, 단면이 에어포일 형태인 회전 날개의 원리로 추력을 발생한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챕터 2에서 이제 배울 내용인데 이제 항공 역학 쪽에서 역학 이래서 역학이 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항공 역학 전체를 배우려면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멀티콥터 드론에서 배워야 될 역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이제 비행과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에어포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다 될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에어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정익 기체에서 고정익 비행기에서 날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날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비행기 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날개가 이런 형태로 있잖아요. 물론 더 크게 있겠지만 이렇게 날개 있고 여기도 좀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날개가 이렇게 고정익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그대로 잘라놓은 수직으로 잘라놓은 요 그림이 이 수직으로 잘라놓은 요게 우리가 에어포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중에 그 형체를 가지고 와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어포일은 그 날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놓은 그 형태, 그 모양, 그거를 에어포일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번에 한번 보면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프로펠러의 규격은 D 곱하기 P로 나타내며 D는 피치, P는 직경을 의미한다. 이건 좀 차이가 있죠. D는 직경, P는 피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인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프로펠러 그거를 하나 이제 블레이드 그걸 하나 가지고 와서 봤지만서도 거기에 D 곱하기 P 이렇게 표기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2170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21인치 직경이 21인치이고 70은 이 아이가 한 바퀴 돌 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 물론 절대값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되겠죠. 그래서 회전 방향에 따라 정비치 또는 역비치 프로펠러를 구분해서 사용 및 장착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날개 블레이드, 이 로터 블레이드 이런 거를 여기다 장착을 할 때도 만약에 날개 하나가 뭐 이제 브로큰이 나가지고 상처가 있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 날개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방향 4개일 경우에는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그래서 사선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정방향이 똑같이 되고 역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꿀 때도 CW, CCW, CW, CCW. 그래서 이거를 바꿀 때도 항상 그 날개를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CW인데 여기다 CCW 이 사선으로 여기다 CCW를 연결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겠죠. 그 비행 양력만 전체적으로 이제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기체가 도대체 이륙할 때 어떻게 뒤집혀질지 정말 이제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CW, CCW 정력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에 따라 정피치 또는 역피치 프로펠러를 구분해서 사용 및 장착이 필요해요.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 운영하는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프로펠러의 무게 중심과 회전 중심, 이건 최라고 표현 이게 오타가 났네요. 회전 중심을 일치시키는 밸런싱을 통한 진동 최소화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프로펠러 피치, 아까 이제 한 바퀴 돌 때 전진하는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펠러 두께 아니죠.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기하학적 거리, 절대 거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 비상 절차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기체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해요. 기체를 운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문제가 뭐 여러 형태로 생길 수가 있겠죠. 뭐 배터리가 내가 착각해서 배터리를 뭐 제 만으로 충전을 안 했는데 내 예상은 얘 한 20분 비행할 거야 했는데 충전을 안 했는데 그 충전을 제대로 만을 체크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비행 그 배터리가 다 닳기 때문에 뭐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행 전에 프로펠러를 뭐 체크를 안 해가지고 부러진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상 절차로 이런 비행 중에 비상 절차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A 한번 기체 이상을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를 찾아 비스듬히 하강 착륙시킨다. 아니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왜 그러냐면 왜 비스듬히 착륙을 해요? 아무래도 뭐 45도 비스듬히 한다. 이거보다도 바로 직진으로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착륙을 시켜줘야 된다. 아주 비상 절차로 아주 비상시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제어 시스템 고장 경고가 점등될 경우 즉시 착륙시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항상 비행 상태 경고 등을 모니터하면서 조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체의 어떤 상태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 지상 장비로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떤 기체 자체의 이 LED 표시 이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든 아니면 LED든 이런 부분을 비행하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GPS 경고 등이 점등되면 즉시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비행을 실시한다. GPS 모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오차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종자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고등, GPS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여기서 뭐 자세 모드, 에띠 모드로 교환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뭐 GPS 저도 여태 뭐 비행을 많이 했지만서도 GPS 모드가 이상이 있다 뭐 해가지고 경고등이 막 들어온다. 이게 자주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100번 비행해서 비행이라는 게 100번 비행 중에 99번 비행을 잘했어요. 근데 한 번 이제 정말 사고가 났다. 이거는 말 그대로 큰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비행치라는 거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다른 뭐 이제 육지에서 다니는 이런 부분하고 달라서 사고 자체가 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떨어진다든지 하면 전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비행 중에 항상 이제 확인하고 배터리도 확인하고 또는 뭐 GPS 이런 부분들의 이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왕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 여러분들께 이제 실제 비행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하나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제 GPS 모드로 비행을 해요. GPS 모드로 비행을 하는데, GPS 경고등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스로틀 키를 쳤는데 약간 이륙이 안 되고, 아니 이륙이 아니라 뭐 고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고, 또 스로틀을 내렸는데 고도도 좀 더 안 내려오고, 엘리베이터를 쳤는데 전진이 잘 안 되고, 말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최초에 이제 제가 만약에 뭐 기체를 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체는 떠 있는데, 또 기체도 이 작은 기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기체가 떠 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동작을 취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긴장을 하면 안 돼요. 그 기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긴장을 누르시고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기체가 말을 안 들으면 GPS 모드로 하고 있다가 바로 에띠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에띠 모드로 바꿔주면 이 아이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자세 모드로 바꿔주면. 그래서 자세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자세 모드는 사실 비행이 조종자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비행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종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GPS로 바꿔주면 거의 다시 GPS 모드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말을 안 듣는다면 GPS로 에띠 모드로 바꿔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즉시 착륙을 시켜서 기체를 재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어떤 상태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비행을 하다 이런 부분이 이 모드 자체를 이렇게 변형을 좀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PS 경고등이 점등되면 즉시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비행을 실시한다. 이 부분. 비상 절차의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 절차는 빨리 모두 전환을 한번 해준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24번째 한번 보면, 무인 멀티콥터 이륙 절차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A번 보면 비행 전 각 조종부의 작동 점검을 실시한다. 비행 전 기체 점검이 되겠죠. 이륙은 수직으로 천천히 상승시킨다. 천천히 상승시켜야 되겠죠. 착륙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착륙을 시킨다. 우리가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면이면 이륙을 시킬 때는, 이륙시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다 이제 여기 이제 이륙 제손 바닥이 이륙 지면이라면 기체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5m 정도의 이제 고도를 잡고 비행을 하다가, 이건 이제 시험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쭉 밑으로 이륙을 시켜서, 근데 이륙을 시켜서 기체를 하강을 시켰는데 이 착륙 지점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걸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서 착륙을 시키면 이거는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그 두 가지 형태인데, 중심이 기체에 반만 들어와도 중심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한쪽 발이 나가더라도 랜딩이 두 개가 있는데 랜딩 하나가 나가더라도 기체 중심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기체 중심도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착륙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착륙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 다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서 착륙을 천천히 하지만 착륙을 그냥 천천히 쭉 이렇게 착륙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습관적으로 기체를 쭉 내려서 예를 들어서 한 50cm 정도 지면에서 한 50cm 대략 뭐 40도 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내려와서 착륙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착륙을 시키는 게 이건 시험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기체를 운영하면서 착륙하는 습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아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체라든지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이 착륙 때 사고가 가장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지상에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행체는 이 아이들이 떴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륙, 착륙, 떴을 때는 우리가 조정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륙, 착륙 이럴 때 사고가 왜냐? 떴을 때 어떻게 보면 최적화해서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떴을 때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그래서 이착륙 때 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륙, 착륙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또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시든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륙은 수직으로 천천히 상승시킨다. 자, 시동 후 고도를 급 상승시켜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줄인다. 이거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기체를 뭐 사고를 날까요?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동 후 고도 급상승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급 하강도 절대 안 된다. 뭐 급자 들어가면은 우리가 비행에 있어서 급자라는 들어간다 이런 비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급상승 시키면은 오히려 배터리 낭비를 줄인다가 아니라 또 이 말도 막 두 개나 틀린 거죠. 배터리 소비량이 확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제자리 비행 상태에서 전후 좌우 작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 아이는 이제 전후 좌우 작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거는 실제 시험에도 있어요. 비행 전 기체 점검이 있었잖아요. 비행 전 기체 점검. 비행 전 기체 점검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 실비행에서도 항상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날개 전체, 프로펠러 전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터, 암대 괜찮나, 프레임 다 괜찮나, 그 다음에 뭐 GPS 안테나 괜찮나,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 괜찮나, 랜딩 괜찮나 이거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후에 시동을 걸어서 이제 기체를 이륙을 시켰어요. 이륙을 시킨 다음에도 아주 중요한 게 이륙 후 기체 점검이 있어요. 이륙 후 기체 점검. 그래서 이륙 후 기체 점검은 앞으로 가는 거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좌우 에어런 괜찮나? 그다음에 선수 이렇게 돌려보는 거 러더 괜찮나?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이 키로. 그 조정한 다음이 이륙 후 기체 점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호버링 위치로 가서 이제 코스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체는 우리가 이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체크하고 지상에서 어떤 기체, 어떤 동체 자체를 체크를 하고 또 올라서 비행, 센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거는 실제 비행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사고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크, 안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리 비행 상태에서 우리가 기체를 띄운 다음에 제자리 비행에서 전후 좌우 작동 점검을 이 키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잘 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기체만 살짝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전후 좌우 이거를 키를 쳐서 미리 체크를 좀 한번 해준다. 지자기 방위 센서 캘리브레이션 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 캘리브레이션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우리가 뭐 실기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캘리브레이션 이건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미리 뭐 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다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초보자들이 또는 뭐 학생들이 아이들이 기체를 운영을 하다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내는 다 이거 전후 좌우 가는 방법 다 아는데 얘를 막 떨어뜨려서 파손되고 막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80% 이상 90%가 대부분 이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체든 간에 거기에 다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사실은 잘 읽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그거는 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실제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는 캘리브레이션은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행 전 기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륙 후 또 비행 점검, 이륙 후 센서 점검이 되겠죠, 그렇죠? 이륙 후 비행 점검,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캘리브레이션이 뭐냐? 뭐 간단하게 말씀 이제 전해드렸지만 한번 볼게요.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주변에 전자기석에 간섭이 없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 두 번째, 10초간 기체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여 초기화시킨다. 세 번째, 전자식 자동차 열쇠, 휴대폰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 우리가 금속물질은 어떻게 보면 미세한 작은 전파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자파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 GPS라는 그런 또 예민한 또 센서 부분이라든지 아주 예민한 이런 부분들과 예를 들어서 오류를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비행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캘리브레이션 할 때라든지 센서 이런 거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엄청난 영향을 줘서 비행을 못한다 이 부분은 아니지만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멀리 놓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놓고 이렇게 이제 비행을 실시하는 게 좋다. 근거리에 자동차나 철제 펜스 등이 있는 주차장은 적합하지 않으며 철제물로부터 약 15m 이상 이격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금속 물질을 여기다가 내 몸에 갖추지 않고 기체를 들어서 360도 이렇게 돌리면 우리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캘리브레이션은 일단은 어떤 뭐 센서라든지 이 기체를 재부팅, 재세팅해주는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하는데 기체를 이제 들어서 대부분의 기체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기체를 들어서 큰 기체도 뭐 크게 들고 작은 기체도 작게 들어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하고 제가 그냥 같이 360도를 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얘하고 둘이 조종기하고 이 아이하고 캘리브레이션 기체 상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는 두 아이에 그러니까 이제 조종기 전원 넣고 기체 전원 넣고 그 다음에 조종기 온 시키고 조종기 전원 넣었죠. 그 다음 기체 넣었죠. 그 다음에 조종기에 있는 GPS 모드하고 에티 모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 이 앞에 기체의 LED가 파란색에서
다른 색깔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뭐 빨간 색깔이 될지 보라색이 될지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종기를 옆에 두고 기체를 들어서 360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360도를 돌았는데 만약에 얘가 파란색으로 아까 뭐 붉은색이든 보라색이든 바뀌잖아요.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바뀌지 않으면 360도에서 조금 더 도시면 이 아이가 뭐 360도에서 좀 더 돌아도 돼요. 이 아이가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그렇게 해요. 아니면 파란색 불로 딱 바뀐다든지.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와서 기체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360도를 도시면 돼요. 또 360도. 만약 360도 돌았는데 또 이 LED 불빛이 바뀌지 않으면 조금 더 도시면 이 아이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기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체 전원을 끄고 다시 조종기 전원 끄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조종기 전원 넣고 기체 전원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이제 실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행장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위치 확인은 위성 GPS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 GPS다. 무인 멀티콥터의 위치를 제어하는 부품은 어느 것인가? 제어한다, 확인한다 이런 거 다 GPS가 위치 확인은 GPS가 하는 거잖아요. 멀티콥터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제어 장치죠. 제어 장치. 그래서 뭐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GPS라든지 뭐 자이로 센서라든지 지적 센서라든지 이런 거 다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GPS, FC, 제어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다 제어 장치인데 로터, 날개는 제어 장치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력 장치가 되겠죠. 이 로터, 날개 이런 아이들은 블레이드 이런 아이들은 제어 장치가 당연히 뭐 아니겠죠. 무인 멀티콥터가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느 것인가? 비행 가능한 지역, 전파 수신이 많은 지역, 이건 좀 위험한 지역이 되겠죠. 인파가 많고 차량이 많은 곳,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줄 및 장애물이 많은 곳, 장애물이 없고 한적한 곳이 가장 좋겠죠. 멀티콥터가 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실제 뭐 이제 바닷가라든지 뭐 촬영용 드론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멋있는 풍광 같은 경우도 촬영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도 뭐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저도 이제 뭐 실제 촬영하면서 옆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뭐 기체가 요즘엔 또 좀 비싸잖아요. 뭐 카메라들도 스펙도 좋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다에다가 뭐 낮게 띄어가지고 어떤 물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찍고 이러면은 이제 무슨 원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수장시키는 경우도 저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좋은 기체들 같은 경우 뭐 프로그램도 뭐 시네마라든지 이런 걸 끼고 이러면은 비용이 기체 하나에 막 4천, 5천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대로 이제 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찾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조심해야 될 게 기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가까이 막 몰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할 때도. 절대 그런 지역에서 비행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제 확보를 해놓고 비행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정 피치, 멀티콥터의 고정 피치의 조종 방법 중 가장 위험을 동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여기에 또 이제 보면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조작. 멀티콥터는 대부분 이제 수직으로 상승을 하죠. 이건 위험 동반하는 게 아니고 극강화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극강화 조작.
요잉, 반복하는 조작, 후진하는 조작. 그래서 이제 B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무인 멀티콥터에 장착된 자이로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이로 센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자이로의 세축하고 가속도의 세축. 그래서 드론은 보통 이제 6축 센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자이로 센서 한번 보면 첫 번째 각속도를 측정한다. 맞죠? 이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X, Y, Z축 그 자세를 측정을 해주고 제어를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콥터 조종기의 조종 방법 중 모드 2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모드 1, 2 뭐 이런 부분 예전에 이제 우리가 RC하고 이럴 때는 모드 1으로 이제 그거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모드 2로 멀티콥터 같은 경우 운영을 한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 이제 모드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종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앞에 스위치도 있고 막 이런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왼쪽에 스틱하고 오른쪽에 스틱 이렇게 딱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틱의 방향을 어떻게 잡냐? 쉽게 얘기해서 왼쪽에 있는 스틱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왼쪽의 스틱은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이런 부분은 스로틀이라 그래가지고 기체가 이륙하고 착륙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왼쪽 키에 전체가 다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른쪽 키에 있는 거 이거는 앞으로 밀면 엘리베이터 전진하고 뒤로 당기면 후진하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얘를 좌우로 하게 되면은 기체가 이 선수가 돌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에일러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이제 뭐 에어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런 방식, 요 방식이 이제 모드 2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비행을 잘한다, 뭐 비행 연습이다 이런 부분은 이 아이를 얼마만큼 감각적으로 정말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쳐줄 수 있냐 이 부분이 비행을 잘하고 뭐 잘 못하고의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연습밖에 없는 거죠. 연습밖에. 또 기체가 늘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왼쪽으로 서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X, Y, Z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드 2라는 것은 이 스틱 왼쪽 오른쪽 이 스틱을 이런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게 모드 2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모드 2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A번 보면 왼쪽의 스틱이 상승 하강을 제어한다. 왼쪽 스틱 그렇죠? 위아래. 그다음 왼쪽 스틱은 스로틀로 설정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스로틀. 그 다음에 기체의 좌우 회전은 오른쪽 스틱에 의해서 조정된다. 기체의 좌우 회전은 오른쪽 스틱에 의해서 조정된다. 그 다음에 전진 후진은 오른쪽 스틱에 의해 조정된다. 좌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왼쪽 스틱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죠. 가속도 센서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가속도 센서 하면은 뭐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 그다음에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기압을 측정하는 센서, 기압은 이건 고도계죠. 그다음에 기울기와 가속을 측정하는 센서. 그러니까 가속도 센서 같은 게 기울기와 가속 X, Y, Z 이 가속도 센서도 마찬가지로 3축 센서고 그다음에 자이로 센서도 3축.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드론이 6축 센서를 이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가속을 측정하는 센서다. 자세 제어의 역할로 거리가 먼 곳을 고르시오. 그래서 자세 제어, 기체의 기울기를 탐지하여 안정시키는 거고, GPS 신호를 수신하여 기체를 호버링 시키는 거고, GPS 위성의 위치 정보를 송신한다. 이거는 반대되는 영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체에서
GPS한테 이걸 송신하는 게 아니라 GPS가 이거를 이제 자세 제어를 해주는 거죠. 네 번째 보면 기체의 회전을 탐지하여 안정시킨다. 기체의 기울기를 감지하고 비행을 안전화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기울기. 네 번째 보면 자세 제어 장치가 되겠죠.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같은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조종기는 좀 더 일반적으로 뭐 소형, 하지만 지상 통제 장치가 있을 때는 임무 장비가 뭐 많다든지 기체 자체가 또 많이 크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안전을 위해 A번 보면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와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자동 귀환 설정이 필요하다. 이건 옳은 거죠. 전원을 차단할 때는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 전원을 마지막에 차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맞는 얘기고. 왜냐하면 기체에 먼저 그걸 차단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체 전원을 먼저 인가하고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 전원을 이후에 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거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기체 전원을 먼저 켜고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전원을 이후에 인가하는 것이,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항상 조종기 먼저 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체 온을 시킨다. 이 말을 조금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그냥 딱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기체 운영을 할 때 항상 조종기, 우리가 뭐 승마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채찍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종하는, 얘를 운영하는 거 먼저 전원을 넣어주고 운영되는 말이라든지 기체라든지 이런 다음번에 온을 시켜준다. 전자변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 전자변속기,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 이거는 브러쉬 리스 모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장치구나.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변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게 되면은 발열이 생길 경우 냉각이 필요하다. 맞죠? 가급적 허용 전류가 작은 전자변속기 장착이 안전하다. 아니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허용 전류가 좀 더 넉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작은 전자변속기 장착이 안전하다. 이건 안 되겠죠. 전자변속기 허용 전압에 맞는 배터리 연결이 필요하다. 브러쉬 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브러쉬 모터하고는 이 ESC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브러쉬 리스 모터에는 이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꼭 필요하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PMU, 그렇죠? PMU하고 ESC는 브러쉬 리스 모터에 꼭 필요한 건데 PMU 같은 경우에는 FC에다가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 ESC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해주고 또 빨리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역할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일부에서 자체 개발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FC를 지금 뭐 소스 자체도 오픈 소스, 뭐 아두이노라든지 이제 오픈 소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FC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제작을 하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FC 기술도 이제 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더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될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FC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론, 멀티콥터 또는 고정익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FC로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무인기에서 뭐 우리가 드론 하면 이제 무인기 전체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죠. 그 F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경로점 비행, 자동 이착륙, 자동 귀환 등을 수행하기 위해 비행 제어 컴퓨터 필요하고 자세 제어 GPS 모드 비행을 하기 위해 비행 제어 컴퓨터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B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세 제어하고는 얘는 이제 관계가 없죠. FC 같은 경우에는 자세 제어는 에티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조종기하고 기체하고 직접적인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송수신을 해가지고 비행을 제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 비행 제어 컴퓨터를 통해 통신 두절 시 자동 귀환 비행 가능. 이거는 BH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홈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기체들이 그런 BH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행 자체 이상이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 백홈 기능을 넣으면 자기가 이륙했던 장소에 그대로 와서 착륙을 하는 그 기능이 됩니다. 탑재 센서와 무관하게 비행 제어 컴퓨터를 통해 자동 비행 수행 가능하다. 자, 관성 측정 장치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번 보니까 무인 비행 장치의 자세각 속도, 가속도를 측정 및 추정한다. 이 IMU는 중요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장치. FC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무인 비행 장치의 자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지자기 센서를 포함한다. 진동에 매우 강인하여 진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우리가 센서는 진동에 많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센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고정도 잘 해야 되고 가급적 어떤 뭐 떨어뜨린다든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비행하다가 또는 어디 부딪힌다든지 또 비행 중에도 마찬가지죠. 급격한 동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뭐 급격한 좌회전, 급격한 기울림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제 센서 또는 충격에 의해서 이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한다? 캘리브레이션을 항상 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IMU, 관성 측정 장치, 이거는 이제 뭐 드론 비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가속도계, 뭐 자이로스코프라든지 지자기 센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포함하는 거를 IMU라고 한다. 배터리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충전기는 전격 용량이 맞으면 여러 종류 모델 장비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매 비행시마다 배터리를 만충시켜 사용한다. 충전을 100%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10일 이상 장기간 보관할 경우 100% 만충시켜서 아니죠. 보관할 때는 항상 60에서 70%, 뭐 심지어는 어떤 데는 뭐 50에서 40% 이렇게 해도 되고 있는데 뭐 그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항상 만충해서 보관한다. 그 다음에 완전 방전해서 보관한다.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10일, 그러니까 장기간 보관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충전 시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충전하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40에서 50% 충전,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에서 40% 충전해서 보관한다 이 얘기하고 60에서 70% 방전해서 보관한다. 이게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충전, 방전. 충전이 다 됐어도 배터리를 계속 충전기에 걸어 놓아 자연 방전은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B번이 맞는 얘기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 보관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 일단은 리튬 LiPo가 되겠죠. 그래서 드론의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LiPo 해서 그래서 이거 보관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 화로나 전열기 등 열원 주변처럼 따뜻한 장소에 보관한다. 이거는 안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런 뭐 배터리 보관 시 뭐 뜨거운데 보관한다, 아주 추운데 보관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배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한두 문제 출제가 되니까 배터리에 관해서 잘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